실적상을 보면은 맞아요. 이게 고평가가 아니에요. 또 네. 엔비디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실적이 저렇게 나날이 좋아지는 게 말이 돼? 라고 해서 3분기 동안 사람이 다 의심을 했어요. 근데 나날이 계속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더 가지 않겠는가, 조금 더. 저는 IRP로 지금 70%를 인도로 담고 있어요. 20년 뒤에는 인도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중국이라는 15억 인구의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고. 그럼 소장님은 실제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예. 실제 어디에 좀 비중을 제일 많이 두고 계세요? 골고루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주식 쪽은 좀 몇 개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비밀. 네. 예, 뭐 빅테크에도 하나, 미들캡에 몇 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비밀이고 한국 주식은 네. 구리 관련된 걸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인프라가 대규모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전선 계속 수시로 교체해주고 장기 계획을 잡아서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통신 인프라 다 어쨌든 다 개선을 해놨어요. 네. 근데 미국은 한국전력 같은 총괄 사업자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전기 파는 회사들이 알아서 인프라 투자하고 알아서 해야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송전탑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전선들 이 전력 인프라가 수명이 35년인데 벌써 평균 잡아보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에버리지를 쳤을 때. 그러면 이제 10년 안에 빨리 계획 잡아서 전력 인프라를 다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지금 막 공장들, 중국에 있는 공장들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해놓고 인프라 개선을 안 해놨던 거예요. 그럼 공장들이 들어오면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못 가겠다 하니까 이제 그 주에서 앞장서서 인프라부터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필요한 게 전선, 네. 변압기, 뭐 이제 도로, 통신망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중국에 의존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네. 근데 화웨이 사건이 났던 거죠. 통신망, 그 미국의 모든 통신망을 화웨이한테 설치하도록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변압기도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그 수주를 배제하고 나니까 멕시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멕시코가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전선 회사들, 변압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되는 걸로도 지금 매출 증가와 단가가 상승해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뭐 관광까지 다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가 인프라를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우디가 우리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유가를 이제 기반으로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대규모 인프라를 또 터뜨렸어요. 양쪽으로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이 아마 그 개선될 때까지는 한동안은 좀 좋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너무 좀 과하게 주가가 좀 튕기고 이러면서 조정받고 튕기고 이럴 건데 한 3년 정도 보고 조정 줄 때마다 계속 사들이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봐서 국내 주식은 그렇게 보는 거 하나, 저 PBR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프라, 저 PBR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뭐 빅테크도 조금 하시고. 예. 그럼 이제 얘기 나와서 미국 쪽 한번 여쭤보면은 예. 어쨌든 지금 빅테크 기업 뭐 M7 뭐 이렇게 해서 막 시총이 막 엄청나게 높아지고 중국 뭐 시총보다 높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가 어찌 보면 약간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쵸.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비싸도 되나? 기대감만으로 그렇게 올랐으면 무조건 당장 팔았어야죠. 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거 딱 하나는 이거예요.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실적상을 보면은 맞아요. 이게 고평가가 아니에요. 또 네. 엔비디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실적이 저렇게 나날이 좋아지는 게 말이 돼? 라고 해서 3분기 동안 사람이 다 의심을 했어요. 근데 나날이 계속 좋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더 가지 않겠는가, 조금 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수준의 엔비디아를 넘어서 지금 뭐 어나더 월드로 가버렸는데 네. 조금은 더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 한 예를 들어 한 $1,000 정도 찍고 났을 때 그때부터는 좀 이제 다시 한번 더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기업들도 어쨌든 실적이 다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AI는 올해 그거거든요. 실적을 동반한 AI 관련주는 오를 거고 실적이 없는 애들은 떨어질 때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AI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눈으로 보여줘야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네. 경우는 챗 GPT랑 연동해서 되는 구독 모델을 보여줘서 팔았었고 뭐 그게 아주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아니면 이제 광고 회사들이 있어요.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AI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쉬워져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캠핑 용품을 애초에 한 번도 검색한 적 없고 안 살 사람인데 우연히 캠핑 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가격을 그대로 제시하면 안 살 게 뻔히 보이니까 즉석에서 1,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장바구니 네. 안에서. 네. 너 지금 이거 사면 1,000원 딜을 해주겠다.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던 사람의 수요까지도 늘려버리면서 광고 시장에서는 AI를 활용했을 때 정말 뭐 다른 투자 없이 올리기 좋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 고용이 되게 많은 기업들, 특히 회계 기업이라던가 HR 기업들이 있어요. 아. 예전에 미국에서 HR 회사가 그 블루칼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랬다더라고요. AI 시대, 로봇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들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항상 다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블루칼라 한 분이 손 들더니 인사가 먼저 잘리지 않겠어요? 이제 그랬더니 인사가 어떻게 먼저 잘리냐 이제 네. 논쟁을 했대요. 네. 그 회사가 이번에 인사 직원들을 14,000명을 잘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 콜센터, 뭐 인사, 금융업, 화이트 칼라들이 먼저 잘려나가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제조보다도 이게 이쪽은 더 쉬운 거잖아요. 네. 네, 대체가. 동남아 가면은 키오스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키오스크가 많은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보다 사람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값이 싸요. 한 번 하면은 무한복제가 가능하니까 저렴하게 퍼뜨릴 수가 있는데 로봇들은 결국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 장비고 로봇 하나당 뭐 한 5명의 인건비랑 교환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더 싸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좀 한 박자 늦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인간이 할 일이라는 것도 막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일하자 이렇게 하면 또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자녀 키우고 이런 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이번에 또 책을 쓰셨어요. 이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사진이 이제 아주 오래전 그 젊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경제를 가르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니즈 때문에 쓰신 거죠.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사할 때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상태에서 교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복직했을 때. 그러면서 경제 교육을 혼자 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게 좋아서 그냥 제 의무다 생각하고 이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재밌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KDI에서 초등 경제 교육 교재를 개발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참여해서 이제 초등 경제 교육 교재도 개발을 하고 그러 이제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교육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강의로도 제작해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포하고 책도 써서 배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다라 네. 생각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경제 교육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백날 바꿔봤자 어른이 안 바뀌면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애들 용돈기 입장 수업을 시켰거든요. 네. 절반이 손을 드는데 용돈이 없대요. 네. 아니 6학년이 왜 용돈이 없어 이랬는데 원하는 건 부모님이 다 사주는데 용돈이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충격이 왔죠.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비만 하다가 어른이 되는구나. 경제라는 개념을 배울 그런 삶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뭐 책만 읽어라 경제 공부해라 해봤자 누가 하려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하러 생산활동하러 이제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요. 학교는 생산활동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 아빠는 이제 피곤하니까 뭐 음식을 배달시켜 먹든 뭐 하든 소비를 해요. 네. 아이는 부모님이 소비하는 걸 평일 저녁에 계속 봐요. 주말이 되면은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소비 활동을 하러 다녀요. 그렇게 소비만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다들 도사들이에요. 근데 생산하는 법,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나왔더니 답답한 거예요. 나 어릴 적에는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거 다 사줬는데 왜 내가 직장 생활 하니까 월급은 이렇게 쥐꼬리만 하고 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건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 음. 뭐 나라 탓을 한다던가 세상 탓을 한다던가 이제 뭐 아니면 기성세대 탓을 한다던가 이 탓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 교육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제에 나오는 용어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고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발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냐. 이게 돈에 대해서도 그런 선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도 똑같거든요. 시험 기간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활용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 합리적인 선택을 알고 선택하는 아이랑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아이는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전 그래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는 경제라고 막 이런 거 다른 거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계속 고민해주고 대화 나눠주는 게 저는 최고의 경제 교육이라 봐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 합리적인 그 결정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소비만 가르쳤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축하고 열심히 뭐 보험 넣고 뭐 연금 넣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은 뭔가 잘 안 바뀌고. 근데 또 애는 나왔고. 그럼 애는 또 예. 소비만 보고 이러니까 이게 좀 반복되고 그러는 것 같긴 그쵸,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설날이 얼마 전이니까 예. 설날 때 세뱃돈 받았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뭐가 합리적인 교육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택을 부모님이 선택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세뱃돈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뺏지 말고 네. 아이들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 선택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사겠다 선택하면은 그래 그럼 10만 원이니까 이거를 뭘 사야 너가 가장 만족스러울까? 시나리오 ABC를 생각해 볼까 해서 아이랑 같이 그냥 대화 나누고 그래 그러면 그거가 너가 만족스럽다니까 그걸 사봐라.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주면은 그 아이가 1년 지났을 때 좀 후회를 한다던가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는 너 이거 가지고 몇 년치를 모아서 너가 정말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뭐 몇 가지를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가 그거 해보고 선택한 다음에 만족하는 경험, 후회하는 경험을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선택에 따라서 만족하는 경험이 나올 수 있고 불만족하는 경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 선택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뭐 나중에는 세뱃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돈을 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아빠 계좌 봐봐 이러면 아빠 계좌 막 다 마이너스 40% 막 이런데. 저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저는 애가 어리잖아요. 돌잡이를 주식 돌잡이를 했어요. 주식 돌잡이. 예, 그래서 코로나 때였는데 그 사회자한테 부탁해서 그 미국 주식들 네. 빅테크들 위주로 해가지고 상표 브랜드 상표를 다 붙여놓고 아이가 그걸 잡으면 주식을 2천만 원치를 사주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잡는 거예요. 워렌 버핏만 얼굴이니까. 네. 할아버지니까 잡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잡이 그 사회자한테 미안한데 좀 이건 비싼 주식이니까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했어요. 네. 또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줬어요. B로 사줬어요? B를 사줬어요. A를 사주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되게 아이들 주식 사는 거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교사할 때 네. 아이들 뭐 청소당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하고 싶어하는 청소가 있고 좀 하기 싫어하는 3D가 있어요. 월급제를 했어요. 3D는 월급이 세고 네. 이제 좀 쉬운 건 월급이 적어요. 네. 그러면 이 월급을 모아서 아이들이 자리를 정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게 시스템 만들어줘요. 네.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앉고 싶은 친구는 굳은 일도 마다하고 다 합니다. 네. 아닌 친구는 이걸 가지고 모아서 그냥 남겨놓는데 투자를 시켰어요. 네. 주식 포인트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이제 그 역할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주식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근데 대신 조건은 하나다.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회사를 왜 살려고 하는지 이유를 갖고 와야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기준에서는 이제 뭐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이제 뭐 핸드폰 주식, 게임 회사 주식, 그 세 개만 쓴맛 좀 받겠는데 애들.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번에 블랙핑크가 나오는데 뭐 블랙핑크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보인다. 게임을 했더니 그 게임 이번 새로 나온 베타 테스트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되게 적용이 잘 될 것 같다.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별다른 차이 없는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걸 시키던 시절이 2016년 뭐 이 시절이니까 네.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좋았네요. 그러면 반대로 애들이 돈맛 좀 받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38 광땡이에요. 특히 한국 주식은 정확하거든요. 끝자리가 3인 해는 바닥, 2, 3인 해가 증시 바닥이고 끝자리가 7, 8인 해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10년 정도만 주식 투자를 해보면 상승장 한 번, 하락장 한 번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10살에 시작하면 내가 20살 됐을 때 상승장 때는 이랬었지, 하락장 때는 이랬었지라는 거를 경험으로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면은 상승장 2번, 하락장 2번을 만나요. 그럼 이 아이는 주식계의 중수 이상이 돼버렸어요. 30살부터. 저는 주식하면서 느꼈던 게 지식은 초보자 정도 수준이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심리라고 보거든요. 상승장일 때 내가 얼마나 욕심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락장일 때 얼마나 그 공포를 감당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개로 부가 나뉜다 보는데 20년 정도의 그 사이클을 겪은 아이들이면 나중에 30살 이후에 주식 투자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일찍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애들이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막상 여기서 이제 돈을 막 만약에 벌었어. 또 초심자의 행운으로 막 모아놓은 돈 200을 네. 넣었다가 갑자기 막 엔비디아 만난 거야. 아, 예. 그래가지고 막 쫙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은 아빠 나는 전업 투자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투자 쪽으로 막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본업이 있는데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 심리들은 하락장을 만나면 다 치유가 되거든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한번 하락장이 온다. 그러니까 분명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네. 파이어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죠. 나 파이어족 됐어요라는 거를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봤는데 지금쯤 되니까 파이어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치유가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건 짧은 잠깐이다. 2007년에도 전업 투자자하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네. 2008년 만나니까 사라지고 2011년에 또 사라지고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좀 그럼 어른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른들도 사실은 못 배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도 뭐 못 배워가지고 사실 뭐 투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우선 취업을 하고 그러면 돈 모으다 보니까 대학생 대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쓰고 이러다가 이제 뭐 대출도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직장인 특히 직장인들은 뭐 과거에 어떤 투자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게 진짜 아예 난 주식 공부하기도 싫고 네. 우선 공부하기도 싫고 근데 바빠서 뭐 직장 생활 정신 없는데 주식 투자 외에는 다르게 투자할 거리도 없다. 네. 그러면요, 그냥 월급 날마다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떼가지고 그냥 S&P 500 ETF 이런 거를 무제한 사세요. 그냥. S&P. 예, 나 은퇴할 때까지 이것만 사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 좋아요. 연수익률이 연평균 한 10%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치면 그 연평균 10%면은 적금 넣어서 적금이 보통 3% 이러니까 네. 그 매년 내가 적금보다 3배 이상의 좋은 효율을 내는 투자를 연복리로 계속 나가잖아요. 네. 나쁘지 않죠. 이제 그거를 좀 더 머리 좋게 한다면은 이제 IRP라는 게 있어요. 네. 55세까지 해지하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가 한도 900만 원까지가 되거든요. 16.5%가 돼요. 그러면 S&P 500 ETF를 그냥 투자하면 10%인데 네. 세액공제 받으면 16.5% 더하기 10%니까 26.5%라는 수익률로 매년 투자가 되잖아요.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IRP,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S&P 500 그냥 ETF 정도 사는 거, 아니면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뭐 사람들 물어보면 이런 거 말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망할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겪고 살아난 기업인 거고, 스타벅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2인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 네. 그러면서 독점적인 시장을 누렸는데 기업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피해가죠. 스타벅스 같은 회사도 좋고, 의외로 괜찮은 게 크록스 같은 신발 회사. 네. 크록스라는 신발 회사 보면은 고무신인데 이게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보면 크록스 많이 신고 있고, 맞아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회사들, 아니면 피부 미용기기는 진짜 좀 2배 정도 올라서 그런데 조정을 준다면은 저는 이제 피부 미용 회사들, 예를 들어 뭐 이제 슈링크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마어마한 마진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이런 피부 미용 기기들이 K 한류를 타고 올라가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고서 한국 배우가 예쁘면은 그 배우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해서 선택하는 게 화장품을 사거나 이런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하거나 이렇게 네. 되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S&P가 또 최근 한 10년은 또 엄청 좋았는데 예. 또 그 전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되게 힘든 시간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냥 소위 말하는 무지성 투자, 적립식 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괜찮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성을 하자면 선택했을 때 S&P 500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확률상. 대신에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한 10년 좋았다가 떨어졌다 뭐 좋았다 떨어졌다 하는데 S&P 500이 잠깐 좀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나스닥은 막 다 치고 올라가고 S&P 500은 좀 덜 그랬는데 그래도 S&P 500이라는 게 글로벌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네. 밑으로 나가는 애들은.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배합을 좀 잡자면은 미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영원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좀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그러면 믹스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중국처럼 될 나라의 ETF랑 뭐 미국의 ETF를 섞는 방식이 있겠죠. 인도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IRP로 지금 70%를 인도로 담고 있어요. 아마 지금부터 인도를 한 20년 동안 사들이면 네. 20년 뒤에는 인도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아, 뭐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이라는 15억 인구의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은 제조업으로는 되겠지만 자체 소비 내수가 중국만큼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인도 쪽으로 투자가 엄청 많아지고 있고 인도 사람들 임금이 중국보다 저렴하면서 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서 사업해 보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져요. 네. 거긴 아니다 이제 그러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좀 국민성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를 많이 좀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아니 뭐 큰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약간 소액으로 그냥 중장기 이상으로 꾸준히 는다는 생각으로 예. 접근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